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70몇 프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되게 잘할 거다. 75% 정도가 잘할 거다라고 봤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 굉장히 신나지. 그죠? 굉장히 막 기분 좋고. 근데 이 언론이 너무 빨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언론이 너무 빨아줘. 지금 이틀 동안 언론에서 칭찬 일변도였어. 왜? 그래서 저렇게 지지율을 높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지지율 폭락이란 기사를 준비한 거 아닐까? 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밖에 없는 때야. 그걸 여론조사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수상하다는 거지. 지금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 잘해봐라 라고 해줄 때야. 근데 그 수치를 일부러 기록에 남기는 목적이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74%에 달했던 문재인의 지지율 이런 몇 건 돌린 다음에 지지율 폭락 급락. 노무현 때 썼던 방법이야. 노무현 때 지지율 폭락이란 말을 썼었어. 기억나지? 예. 그래서 내가 저 지지율이 높다고 좋아할 여러분들께 경고하는 거야. 쟤네들이 지금 아니 쟤네가 언제부터 우리 편이었냐고. 안 그래? 그 바보를 막 띄워주던 여론조사 기관이 하루아침에 문재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나는 안 믿어요. 예. 나는 여론조사에 뭔가 쟤네들이 틀림없이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 왜냐하면 너무 성급했어. 아니 무슨 이틀 만에 지지율을 조사하나? 적어도 한 달은 지나서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은 지켜보고 그리고 조사를 해보는 게 정상이지. 무슨 이틀 만에 지지율을 조사해. 그것부터가 나는 논센스라고 생각해요. 상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언론은 뭐 문재인이 잘했다라고 보도하는 것보다 뭘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뭐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성주의 사드 문제, 세월호 지금 미수습자 문제, 그 다음에 뭐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언론에서 이슈로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해야 되고 보여주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이지. 지금 막 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셔츠를 입고 커피를 마셨다.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하고 뭐가 달라. 박근혜 내려다가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가 있다고 얘기했던 종편과 지금 셔츠를 입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라고 보도하는 언론과 뭐가 다르냐고. 나는 이거 뭔가 좀 수상하다는 거야. 도리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뭐고 공약은 뭐다. 그러면 문재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지나치게 그 칭찬을 일관되게 하더라는 거야. 어떻게 언론에서 단 하나도 과제를 얘기 안 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적어도 조중동이라도 과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언론이 일제히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써주는 거야. 그리고 이틀 만에 조사를 했어. 지지도를. 난 이게 수상하다는 거지. 적어도 일주일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야 그래야 그게 상식적이지. 이틀 만에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나. 내가 볼 때 이거는 이틀 동안 드립다 칭찬을 부어서 최고의 지지율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지지율 깎아내리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지지율 깎아내리기, 지지율 폭락이라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나한테 수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지금 우리 게시판에도 누가 글을 썼어. 몇 명이. 좀 이상하다. 언론이 너무 칭찬 일반도로 가는 게 뭔가 수상하다. 내가 그래서 왜 저럴까 하다가 저 여론조사를 보고 알았어. 아, 지지율 폭락했다는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너네. 만약에 여러분 한두 달 뒤에 지지율 폭락이란 얘기가 나오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망치가 한 달 전에 그러더라.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할지도 몰라. 근데 진짜 잘한 일도 하나 있어. 예. 이 문재인이 진짜 잘한 일이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일본 정부는 본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안부 합의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미래 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예, 탄핵 정국으로 멈춰섰던 정상 외교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본격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통화했고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 내용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당선 직후에 축하 전화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뭐 의례적으로 덕담 주고받고 거슬리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마련인데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착실하게 이행해달라 하고 우리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 통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본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려고 할 거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사전에 쐐기 박으려고 한 건데, 예. 우리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쐐기를 박으려고 한 거였고. 일본은 그렇겠죠. 거기서 흐지부지 넘어갔으면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공식화될 수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근데 이게 위안부 합의라는 게, 예. 원래, 여러분, 이 장면에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명박하고 아베가 처음 만난 날, 이명박하고 그쪽에 총리가 처음 만난 날 고이즈미였나? 그때 걔네가 주장을 하잖아. 독도 우리 땅이라고 쓰겠다. 그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명박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 그 내용을 모든 언론에 도배했죠. 이게 일본식 외교야. 초장에 아무 정신 없을 때 그때 덫을 딱 놓는 거야. 그러면 이명박 같은 애가 딱 먹혀 들어간 거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가 그렇게 탄생한 일이라고. 일본의 아주 고질적 수법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외교적인 덫을 놓고 그걸로 막 여론화하는 거. 이번에도 지금 위안부 합의를 처음 인사한 자리니까 아마 한국인이 예의 바르니까 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쓰려고 준비했을 거라고. 이게 고도의 덫이라는 거야. 김대중 때도 그렇게 당했고 이명박 때도 그렇게 당했어. 재작년 말에 미국의 권유라고 그럴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하급하게 그야말로 수술하다 말고 그냥 가위 같은 거 놓고 깨매는 식으로 봉합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의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교적 압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인 합의인 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국제법상. 국제법상 무효. 국제법상 강박에 의한 조약의 효력은 무효다 하는 국제법 이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노무현이
등신외교를 들었다고 누가 그래? 노무현 등신외교 안 했어. 맨 처음에요. 김대중 정부 초기에 일본 놈들이 그 경제수역 공동수역으로 만든 거 그거 김영삼이 깔아놓은 덫에 김대중이 걸린 거잖아. 그래갖고 독도 주변을 공동수역으로 하는 거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초반에 당한 일이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외교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외교의 중심을 세웠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적인 인맥을 받아들이질 못했어. 흡수하질 못했어. 일부러 그때 김대중 세력하고 노무현 세력을 갈라치기 하면서 그 세력을 흡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초반에 좀 힘들긴 했어.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등신외교 소리를 듣진 않았어.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졌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육자회담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때 등신외교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 노무현이 일본한테 과거사 얘기 못했다고 한나라당한테 등신외교 소리를 듣다. 그거는 한나라당이 못 들은 거지. 한나라당이 등신이라서 그런 거지. 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얘기를 못해? 어제 못 봤어? 그저께 내가 독도에 대한 연설 보여줬잖아. 그 당시 한나라당이 괜히 시비 건 거라니까. 한나라당이 그때 거짓말하고 시비 건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 과거사에 대해서 왜 말 못하냐? 무슨 과거사에 대해서 말을 못해? 그거 한나라당이 헛소리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지. 지금 한미가 다 좋다고 다 서로 만족해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한미 FTA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협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재협상하자고 해도 되고 그리고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또 우리 정치권에서 하는데 예. 정부가 한 일이니까 예. 국가 간의 한 일이니까 이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정서를 등에 업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예.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해서라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명분을 계속 대면서 나가면은 이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외교에서 그 굉장히 큰 힘이에요. 국민 여론이라는 건 국민 여론. 상대방을 압박하는 유력한 카드입니다. 내가 어제 성주 가서 그 얘기했잖아. 김천 가서. 여러분이 계속 더 세게 요구해야 외교적인 압박 카드가 된다.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기억나 안 나? 그 외교적인 압박 카드라는 거 그걸 지금 이 정세현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그 통일부 장관인가 그래. 그죠? 그래서 외교부 장관인가 통일부 장관인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외교적인 압박을 위해서 국민들의 요구, 강력한 여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김천 성주 시민들이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서울에서 지원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러 갔다 온 거잖아. 근데요, 저는 장관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그러니까 이거 재협상 해야 된다,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가 한 거 무효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선 기간 내내. 그거를 뻔히 알 텐데, 뻔히 알면서 첫 축하 전화에서부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게 그게 더 놀라워요. 아니 일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진 않고 예.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자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사실상 아베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협상해서 네. 우리를 또 압박하는 카드로 쓰려고 겁니다. 아주 대처를 잘한 거예요, 이렇게. 덫을 놓은 거네요, 일종의. 네? 뭐 나쁘게 말하자면 좀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넣었는데 안 빠졌죠. 안 빠진 거예요. 아.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이 국제 정상들이 국제 간에 통화할 때 미리 어떤 얘기 할 거다 이런 질문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닐 전혀 거예요.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구나 예. 저런 문제를 미리 그 귀띔을 하거나 할 리가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일종의 덫을 덫을 놓는데 놓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안 걸리고 어쨌든 잘 재협상 의지를 밝힌 건 잘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 명분,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밀고 나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다가 진짜 일본하고 관계 완전 얽혀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이번에 문재인이 아베의 덫에 걸리지 않은 거 여기서 내가 왜 이 부분을 잘했다고 얘기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지금 막 언론에서 나온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뭐 셔츠를 입고 커피를 마시고 나는 이런 장면들은 나는 연출이라고 봐. 그렇게 뭐 기자회견 할 거니까 준비해라라는 얘기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충격을 먹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일종의 보여주기였다. 근데 진짜 실력이 난 이 부분이라고 보는 거야. 나머지 앞부분 뭐 그 이틀 동안 나온 얘기들은 그거는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장식이야. 데코레이션.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야. 어떤 부분에서 본질이냐 하면 일본한테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당했던 부분 이놈들이 어떻게 덫을 놓는지 축적된 경험치라는 거야.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이게 모자라니까 그냥 이게 덫을 갖다 폭탄으로 만들고 이랬던 것들이라면 지금 문재인은 이 첫 통화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모아지고 쌓여진 경험치를 가지고 굉장히 찾아온 첫 번째 위기를 넘긴 거야. 이때 잘못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얘기했던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들 이재명이나 안희정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처 못했을 거야. 이거는 문재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그들의 덫에 빠질 뻔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그 경험치에서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솔직히 박원순 정도는 모르겠지만 박원순도 아리까리해.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순간 판단을? 이거는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만이 가졌던 경험치에서 온 수였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예. 근데 바로 그 걱정하는 대목, 그게 우리의 입장을 국민 정서가 국민 여론이 이거 혹시 한일 관계 틀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는 걸 일본에서 또 이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여론 조성도 하고 일본 언론은 뭐 그런 짓을 잘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예. 국민 절대 다수의 정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일본이 알고 일본이 태도를 바꾸도록 자세 정책을 바꾸도록 장애 압박을 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국민 여론이 외교에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문 대통령이 무라야마 다마, 고노다마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 쐐기를 박으려는 걸로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위안부 않았느냐. 그 징발은 국가 책임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한 사과였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다 이런 말씀.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얘기 같고, 자, 그래서요, 이 외교라는 부분을 특히 일본 놈들이 아주 더티한 외교, 허를 찌르고, 그 다음에 야비하게 덫을 놔가지고, 그걸로 막 이게 대세인 것처럼, 이게 누가 안 쓰는 방법이야? 댓글 부대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조중동이 썼던 방법이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질문해가지고, 그 질문에 오프 더 레코드라고 답변했는데 그걸로 탄핵까지 밀어붙인 새끼들이야. 그지? 그런 경험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덫을 무사히 넘긴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사드 이야기를 김천 가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문재인을 막 비난하면 안 된다. 문재인이 제시한 그 전략적 모호성, 그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해서 김천 성주 시민들이 강렬하게 막 싸워줘야 이렇게 야 트럼프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말하게 해야 된다. 그 표현을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구 경북을 막 욕하는 성주 김천을 욕한 애들, 얘네들 중에 누가 있냐면 문재인 단순 지지자들 있어.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재인을 구하기 위해서 성주 김천을 욕하는 거지. 너네 홍준표 찍어줬으니까 문재인이 사드를 꼭 막을 필요 없어.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하수 중에 아주 하수야. 어쩌면 요원일지도 모르는. 문재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자주국방을 포기하게 하는 거야. 사드를 그냥 수용하게 해서 자주국방이라는 이슈를 놓치게 하려는 그런 수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성주 김천을 욕하면 안 돼. 이건 다 같이 대통령님 들어주세요. 성주 김천에 사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이상 문재인이 국제사회에 가서 어떻게 대우를 받겠어. 안 그래? 러시아도 밀고 들어오고 일본도 밀고 들어오지. 미국이 밀고 들어오는데 막지 못한 걸 다른 나라는 왜 참아? 중국, 러시아, 일본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이게 성주 김천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걸 막지 못하면 수도권에도 그렇게 밀고 들어오고 강원도에도 밀고 들어오고 전라도에도 밀고 들어와. 그래서 이거는 자주국방의 문제, 외교적인 결례의 문제,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분명히 짚어서 이 자주외교의 기틀을 확립하는 하나의 소스로 써야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사드를 반대로 외쳐줘야 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절차를 밟아 다시 갖고 와라.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다시 갖고 와라. 그러니까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주민공청회를 받아야 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요구하면 된다.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드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 기사가 났더만. 그거 언제 나온 기사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있던데. 민주당에서요. 그 사드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사 있던데. 그쵸? 잘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이게 지금 사드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을 막 공격해 들어가려고 얘네들이 작전을 짜놨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국회가 딱 나선 거야. 국회가 개입하면서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 예. 정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가 12일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당을 갈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뭐라 그러나 건수로 잡아서 지금 우리가 이 정당이 그러니까 여소야대이고 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아주 그냥 다양화되어 버린 지금 이 상황을 국민이 주도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주도해서 너네 이거 오라. 협조 안 해? 그러면 씨발 너네 내년에 없어.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예. 내년 지방선거를 빌미로 각 당에게 우리가 따낼 걸 따내야 된다는 거야. 뭐 사드 찬성해? 너 아웃.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특위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 유승희 얘네들이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 이동 배치, 비용 분담의 이면 합의 등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내가 어저께 가서 얘기하고 오늘 바로 반응이 나온 거야. 어제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오늘 바로 반응이 나온 건데 과연 얘네들이 이거 말로만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걸 제대로 책임질지
여러분이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따낸 거야. 특위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 배치를 졸속 결정하고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된다며 청문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럴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박수 쳐줘야 되는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왜 이 시기에 이게 딱 나는 이거 내가 어제 갔던 게 뭐 이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보고 결정했겠냐고. 그렇잖아. 이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보고 결정한 거 아니었을 거고 나도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준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6자회담을 주도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6자회담을 주도하려면 제일 먼저 이 골칫덩어리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의 그 기본 체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너네 우리 얕봤어? 요거 과정과 절차 밟아서 다시 가져와. 예. 그렇게 우리가 요구함으로써 지금 문재인의 체급을 보여주는 거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외교 체급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드는 백해무익하잖아. 댓글 부대가 사라지니까 사드 찬성한 사람이 없어. 결국 사드는 댓글 부대만 찬성했던 거야. 그죠? 지금 미국의 전문가가 트럼프는 사드에게 관심이 없다. 배치 철회가 가능하다. 예. 근데 이게 어제 아침인가? 그제 아침에는 뭐라고 나왔어? 어제 아침인가? 그제 아침에 나온 뉴스가 뭐 이미 배치된 걸 뺄 수 없다. 그렇게 나왔다며. 그거 어디서 나온 뉴스야? 예. 이 좀 모르는 신문인데 그 뭐라 그러나 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배치된 사드는 뺄 수 없다. 그렇게 누군가 얘기했지.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나온 말이야?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누구 입에서 나온지를 확인해야 돼. 뭐라고? 뭐가 고정이야. 사드에 관심 없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사드는요. 처음부터 트럼프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사드를 배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얘기야. 트럼프는 사드를 배치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다야. 기억나요? 사드 문제 처음 생겼을 때 사드를 막 지금 탄핵 전에 배치해달라고 황교안이 요구했다. 그 얘기 나올 때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 트럼프 쪽에서 나온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는 사드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게 문제라고. 목적이라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드를 막 황교안이가 해달라니까 해준 거야. 사드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네가 FTA 해라. FTA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자. 내지는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 해결해달라.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드를 딜용으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드는 이게 무용지물이고 무기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협상 카드로만 쓰는 거야. 우리도 남한에서도 이 문재인이 이 사드를 뭘로만 쓰는 거야? 협상 카드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이미 배치된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알박기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뭐라 그러나 트럼프를 바로 읽어야 돼. 트럼프는 한 입으로 두 말을 뻔뻔스럽게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대인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한 입으로 두 말을 못해. 근데 트럼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입으로 두 말해.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어. 날마다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꾼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굉장히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 트럼프의 욕망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게 대처해 가야 되는 거죠. 좌우지간 그래서 사드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 이때 여러분이 막 박수 쳐줘야 돼. 맞아.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 따라온 새끼들은 죽인다. 너희들은 내년에 국물도 없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이게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야. 너희들 우리 표를 얻고 싶어? 그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우리가 그 4년제 비정규직, 4년짜리 비정규직을 다루는 방법이야. 네가 내 표를 얻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분명히 해라. 이제까지는 재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요구를 왜곡했어요. 국민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를 왜곡해서 자기네들이 원한 자기네들만 이익이 되는 그것을 국민의 요구인 것처럼 강요하고 그걸 선택하게 했거든. 만약에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에 대해서 욕을 쓰겠어. 언론이 욕을 써갖고 너희들 다음에 떨어뜨리겠어. 그게 이제까지 언론이 정치인들을 지배해왔던 방법이야. 막 띄워줬다 가라앉았다. 내가 왜 아까 문재인의 그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했냐면 띄웠다 가라앉았다. 이걸 언론이 주도하게 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언론이 띄웠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에 그러면서 문재인을 주도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언론에 길드는 거야. 언론이 막 빨아주는 거에 좋아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가져야 될 자세가 뭐야? 이것은 곧 지나가리니. 지금 좋은 거 금방 지나간다. 저 새끼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돼. 또 시련이 닥쳤을 때 절망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곧 지나가리니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반전의 기회는 온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언론을 대해야 된다. 띄워준다고 뜨고 끌어내린다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라. 띄워줄 때 겸손해지고 찍어 누르려고 할 때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농담처럼 지나갔는데요. 문재인의 인사 중에 이제 조국 문제가 있어. 조국. 이제 그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으로 지금 조국을 앉혔지. 그죠? 근데 이제 그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앉혔을 때 이 조국의 의미를 사람들이 다 각자 해석했던 것 같아. 심지어 조국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침에 동아일보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검찰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국 교수가 그걸 한마디로 잘랐어.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지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 오후에 문재인이 그동안에 이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내용을 조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아침에 조국의 말과 저녁에 문재인의 말이 달라. 이걸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그냥 넘길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국도 JTBC에 나왔어. 내가 어제 뉴스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이 딱 그 민정수석이 되니까 되게 열광을 했잖아. 근데 왠지 난 좀 불안하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왠지 조국이 민정수석이라는 게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총리로 내정받은 거나 뭐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됐는데 조국이 민정수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기질이 있냐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의견을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런데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 검찰과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소위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 주변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그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면 그게 도리어 역풍이 불 수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람은 상대가 쉬워. 내가 볼 때 민정수석 같은 사람은 드러나게 자기 속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봐, 난. 가령 그 시진핑과 문재인이 통화를 할 때 문재인이 시진핑한테 그 사드에 대한 보복을 그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까지만 나오고 시진핑이 뭐라고 답변했다는 없대잖아. 이건 뭐냐? 시진핑이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했다는 거야. 그게 중국의 어법이라는 거지. 쉽게 인정하거나 쉽게 부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놔놓고 바둑을 두듯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조국 교수는 어떤 바둑형 인간이 아니야. 문재인은 바둑형 인간이거든? 문재인이나 박원순은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야. 근데 조국이나 조국, 안희정, 이재명 같은 사람은 오목 두는 스타일이야. 장기? 조국이나 안희정은 장기, 이재명은 오목. 그래서 나는 민정수석은 그 굉장히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나는 그 민정수석은 신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제 어저께 동아일보에서 그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단칼에 잘라버렸잖아.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잘라버렸어. 근데 왠지 웃기긴 하면서도 걱정이 됐어. 역시 저녁 때 문재인이 왜 그 정윤의 문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는지 조사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야. 그치? 왜 정윤의 문건을 조사하다 말았는지 조사해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건 뭐냐? 민정수석이 수사에 개입하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문재인의 길과 누구의 길이, 조국의 길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 그죠? 정윤의 문건을 왜 덮었는지 조사하라 그랬잖아. 내가 뭐라 그랬지? 조국 정윤의 문건 세월호 조사방해 재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과 세월호 조사방해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부분을 문재인이 총체적으로 조사하라고 그랬어. 조국한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조국이란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 그 부정부패하지 않고 꼼수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조국이. 근데 이 사람을 지시하는 문재인의 수를 완벽하게 읽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문재인은 지금 문재인이 생각한 조국의 역할과 조국이 생각한 자신의 역할이 달랐던 것 같아. 민정수석의 역할이 조국이 바라본 거랑 문재인이 바라본 게 달라.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난 문재인이 맞다고 봐. 왜냐? 문재인은 민정수석을 해봤으니까. 그치? 조국과 문재인 중에 민정수석에 대한 역할이 달랐어. 그러면 누가 맞냐? 문재인이 맞는 거야. 왜? 문재인은 민정수석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시를 내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박형철을 부패에 대해서 감시하는 비서로 삼고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삼은 것에서 내가 읽은 건 뭐냐면, 지금 문재인이 사인을 보낸 거야. 강력한 사인.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거라고 나는 봐. 그러면 왜 문재인은 대놓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직구를 던지지 않았을까? 왜일까?
지금 아직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문재인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직구로 던지지 못하는, 공수처를 직구로 던지지 않은 이유는 지금 공수처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라고 난 느껴. 그리고 근데 왜 직구를 빨리 안 던지냐 하면 검찰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 왜? 공수처는 곧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야.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제대로 못했어 라는 비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검찰이 반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신중하게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왜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냐, 왜 세월호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냐, 이건 뭐냐, 한마디로 검찰의 결정적 잘못을 똑바로 쳐다보고 질문한 거야. 이게 뭐냐, 내가 볼 땐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게 너네 이거 잘못했지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닐까? 대놓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 이게 노무현식이야. 노무현이 약속대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노무현식이라면 문재인은, 내가 그랬잖아, 노무현은 장기를 두는 사람이고 문재인은 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장기는 누구나 그 수를 읽어. 그런데 바둑은 두는 사람 마음이야. 두는 사람 마음에서 바둑의 길은 수만 가지야. 나는 조국 같은 사람은 장기 두는 사람이라고 보거든. 조국이나 노무현은 수가 보이는 사람이야. 근데 문재인은 수가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지금 그 부정부패 비리로 박형철을 안 치고 조국한테 저걸 조사하라고 얘기한 건 지금 두 가지 압박이야. 야, 검찰, 지금 너희들을 박형철이 보고 있어. 박형철이 누구야?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아. 그런데 부패 비리 감시하는 비서를 박형철이 한다는 거야. 자, 검찰 꼼짝 마. 너네 헛짓거리 하지 마. 그런데 그걸 아주 정중하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 자, 왜 조사가 안 됐는지, 그러니까 그때 왜 수사를 덮었는지 조사해라. 이건 다이렉트로 검찰이 모의했던 우병우 라인이 공동으로 공모해갖고 대충 덮고 넘어간 가장 지저분한 그 뚜껑을 열은 거야. 뭐니? 박형철이 보고 있고 조국이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대. 여기서 검찰이 근데 검찰이 여기서 확 치고 나갈 명분이 있어? 없어. 분명한 자기들의 잘못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라는 추측이지. 예. 라는 추측. 근데 정확하게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 동네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가 읽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읽겠어. 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조국 카드가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의 파격 행보, 문재인이 주로 비문들을 막 배치하면서 파격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는 거는 좋다. 근데 난 좀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파격적인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권위를 타파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권위를 타파하려다가 아예 그 권위 자체가 무너져 내렸어.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는데 권위를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지나친 파격보다는 파격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수를 배치해둘 필요가 있다. 어쩌면 문재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파격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주목을 끈 다음에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조사 왜 덮었어? 그때 정윤회 건 왜 덮었어? 세월호 수사 왜 안 했어? 야, 박형철, 주변 한번 둘러봐. 혹시 누가 잘못한 사람 있나 한번 둘러봐.
라는 소설이지. 그런지 아닌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예. 그런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노무현의 실패를 기억해야 돼. 노무현 때 어떻게 실패했는가. 막 지지율이 높다고, 이명박의 지지율은 7.47, 문재인의 지지율은 74%. 이게 노무현이 망한 지름길이었어. 일희일비하지 마. 쟤네가 띄워줄 때 겸손하고, 끌어잡아 당길 때 들고 일어서는, 내가 옛날에 노무현 때 가장 화가 났던 게 그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게 그거야. 조금 띄워주면 그냥 기고만장해갖고 지랄 발광을 하다가 조금만 밟으면 확 완전히 그냥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그게 노무현을 우습게 보이게 했어. 나는 문재인의 지지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나는 문바가 아니니까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이 띄워줄 때 진중한 모습, 그들이 짓밟을 때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걸 견지해라. 그래서 언제나 평정심을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함부로 얕보지 않아. 지네들이 띄웠다 죽였다가 쉽다라고 보잖아? 그럼 얕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지네들이